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김효진 PD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이네요. 2015년 5월 27일 수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정부 앞에선 4대강 부실, 뒤에선 5대강 추진. 정부가 2013년 4대강 사업의 재평가 작업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죠. 앞에서는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매김하고 뒤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5대강의 신수지구를 대폭 늘린 마스터플랜을 그려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셈입니다. 어제도 자세하게 이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수입료 16억 중 1억 4천만 원 기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임명 동의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3년에서 2014년 1억 4천만여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형 로펌에서 17개월간 15억 9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공개돼 전관 예우 논란이 일자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죠. 이 문제가 청문 정국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사업재편 경영권 승계, 삼성 동시에 해결 포석.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위치에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합니다. 최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경영권 승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이번 합병을 통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지배 굳히기, 이런 제목입니다. 삼성은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체제의 삼성으로 변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의 일면 머릿 기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성범죄 연루 1354명, 공무원 사회 성민낯, 이런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성기강 회의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내용이고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무려 1354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공무원 연금안 내일 통과 잠정 합의. 여야가 내일 28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문제가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중앙일보가 요즘 기업도 시민이다라는 주제로 기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시민사회에서 또한 책임을 지고 어떤 공헌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 조명하는 기사인데, 오늘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조명했네요. 스타벅스 코리아에는 엄지손가락을 올리면은 아메리카노, 또 엄지와 검지로 니은자 모양을 이렇게 보이면은 라떼, 이런 식으로 수신호 주문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청각 장애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특정 기업을 일면을 통해서 조명하는 중앙일보. 아무튼 취지는 좋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전교조 불법화 민주노총 탈퇴 유도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죠. 여기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일면머리 기사 보겠습니다. 시중유통 백수호 식품 고작 5%만 진짜였다. 국순당의 전통주 백세주와 농협의 홍삼 제품 한삼인분에서도 가짜 백수호인 이엽 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유통 중인 백수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중 4.8%만 진짜 백수호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료 백수호조차 40%만 진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 한국일보가 일면 머릿기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대략 살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본격적으로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말님, 또 LBJ님, 네비두어님은 사진을 몇 컷 올려주셨는데 익숙한 우리 비상근 조합원님들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공방에서 뭔가 만드시고 제작하시고 작업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비두어님. 희나님도 인사 남겨주셨고요. 곰곰님, 희망아가자님, 모리구님 반갑습니다. 블루벨벳님, 또 예술의 전당포님, 예,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꽤 덥겠네요. 화창하고 햇볕도 쨍쨍합니다. 아침부터요. 어제 전국 곳곳에 5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 폭염특보, 이 정책, 이 폭염특보를 내리는 정책이 시행된 뒤로는 처음으로 5월에 곳곳에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하죠. 오늘까지 내지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더울 것 같으니까 건강 관리도 좀 잘 하시고요. 또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블루엠N이라고 읽는 거 맞죠? 예, 또 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조간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 먼저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 불법화, 민주노총 탈퇴 유도,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원세훈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정말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이 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요. 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한겨레가 입수한 2011년 2월 18일분 원세훈 국정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당시 국정원 내부 문서를 보면 원 전 원장은요.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또 교육감이 좌파 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네요.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런 발언은 매달 열리는 부서장 회의에서 한 것이라고 하고요. 국정원의 관여 여부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간부급인 지부장이 직접 보수 교육감 및 교육부 관료들을 움직여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고 전교조 불법화에 나서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런 인사징계 압박은 앞서 2011년 1월 민주노동당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에서 50만 원을 선고받자 나온 것이라고 하고요. 원세훈 전 원장은 또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이 과정에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실제 민주노총은 2009년 KT노조가 탈퇴했고요.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민주노총 계열 노조 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잇따라 설립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 전 원장은 전교조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몰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결국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전교조가 부당한 정치 권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헌재가 내일 28일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 당시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미 확인이 됐으니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 그게 허위 문서이겠습니까? 한겨레 오면으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전교조 불법몰이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현실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이 돼서 박근혜 정부에서 구체화됐죠. 2010년 3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0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최종 통보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비법적, 쉽게 말하면 불법적 노조라는 얘기겠죠. 원세훈 전 원장은 또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앞에서 전해드렸죠. 이 발언 시점인 2011년으로부터 2년 전인 2009년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밀어붙이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던 때입니다.
성과 연봉제, 임금 피크제 등을 위해 공공기관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됐던 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7월 이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니까 민주노총 계열 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발레오 만도, 컨티넨탈, 유성기업 등 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계열의 기업에서 기업노조 설립, 파업 유도, 공격적 직장 폐쇄 등의 노조 파괴 수단이 동원된 사실이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요, 당시 정부가 경제위기 타개 방안이라며 그림을 그려주고 기업 쪽이 따라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서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국정 개입에는 성역이 없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망국적인 포퓰리즘은 확실히 우리가 없애나가야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학가에 우리 조직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라면서 국정원이 대학 내 별도의 학생 조직을 만들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4대강 아라뱃길로 천안함을 이촌동 쪽에다 갖다 놓으면이라고 말하는 등 원전 원장과 국정원이 각종 국정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음지에 숨어서 양지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음지에서 그냥 온갖 정치 행위를, 공작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국정원이요. 황당합니다. 한겨레 오면으로 가서 관련한 기사 한 꼭지 더 보겠습니다. 전교조 탄압, 국정원, 특히 원세훈 국정원의 전교조 탄압, 예, 법 외 노조로 밀어내려는 시도, 문서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소식을 지금까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교조, 내일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교조 법 외 노조 여부, 헌재, 내일 판가름. 전교조의 창립 기념일인 28일, 내일이 또 전교조의 창립 기념일이네요. 예. 이날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6만 조합원의 운명이 헌재 결정에 달린 상황이어서 전교조는 긴장된 표정입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서 정부가 해직자 조합원을 포함한 전교조에 법 외 노조 통보를 하는 구실이 됐죠. 하지만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면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좀 가려달라, 위헌 여부를 가리면 그걸 갖고 재판을 계속하겠다, 이러면서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부의 법 외 노조 통보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죠. 헌재가 그 결정을 내일 내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헌 내지는 위헌에 준하는 결정이 나오면 이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되고요. 당연히 정부의 통보도 완전히 무효가, 일종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전교조 이 존립 기반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헌재가 그 법률 조항은, 그러니까 해직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 상황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오후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은 좀 구체적인 시각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유심히 지켜보고 또 국민라디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얘기 또 드려야겠습니다. 한겨레 9면입니다. 이번에는 사법부에 개입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채용 때 비밀리에 면접봤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싶으실 겁니다. 자, 2013에서 2014년 법원의 경력법관 채용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를 명분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관 채용 과정에 국정원이 관여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원장 시절이던가요? 예. 이 대법원과 국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2013년과 2014년 경력 법관 지원자들을 비공개로 면접해 사회 현안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지원자들을 직접 찾아가 노사관계,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과 국가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SBS는 국정원이 지난해에는 세월호에 대한 의견까지 묻는 등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면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사람의 머리뚜껑을 열어보려는 이런 극악한 시도. 예. 국정원은 대법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대법원이 국정원에 이런 걸 의뢰하기도 하나요? 이건 합법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행이 사실이라면은 그것 또한 놀라운데요. 예. 국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의뢰를 해와서 신원조사 등 보안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대법원도 국정원 해명과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고요. 예, 대법원 관계자는 극단적인 사상적 편향을 가진 인물을 걸러내기 위한 조사일 뿐이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국정원이 경력 법관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요, 국가정보원법의 하위 법령인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국정원장은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답니다. 신원조사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신규 임용 예정자, 국공립대 총장 및 학장 등입니다. 예, 일단 근거는 있군요. 하지만 국정원의 신원조사 방식이 장차 법관이 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면접 방식인데다 조사가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한겨레는 짚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죠.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원이 직접 지원자를 면접하는 방식으로 법관 채용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 신원조사에서 사상검증 항목을 제외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겠군요. 예. 이건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손둘 방도가 없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정원. 예.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승계 퍼즐 착착 이런 제목이네요.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어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합병 회사명은 그룹 모태인 삼성물산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룹 사업구조 재편 작업의 일환으로 건설 서비스 사업 부문 역량 결집과 그룹 출자구조 단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석이라고 경향은 분석을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삼성물산이라는 상징성은 물론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 확보 등 승계 작업의 퍼즐도 맞추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분은 합병 전 제일모직 23.2%에서 합병 후 삼성물산 16.5%로 줄어듭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합병 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현재 0.57%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지배력 확대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제일모직이 현재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까지 고려하면 전자와 금융이라는 그룹의 두 축의 영향력을 고루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1938년 대구 삼성상회에서 시작한 그룹의 모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올라서게 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붙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공식 직함 3개 중 무려 2개를 물려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 1개의 부분을 이번 합병을 통해서 채워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네요. 큰 틀에서 보자면요. 그렇죠. 경향신문 14면입니다. 검찰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곧 소환.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조사 대상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이 3인으로 압축하고 소환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 조사를 통해 금품 제공 여부와 시기를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어제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홍 의원 등 3명은 곧 부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김수남 차장은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등 여권 실세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등에게 수사팀 독립성은 보장하며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수사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실장 등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와 7억 원을 각각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도 밝혔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수사해봤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 수사를 사실상 접었다는 얘기로 들리는군요. 검찰은 리스트와 관련해서 홍문종 의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3인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선 자금 수사에 국한하지는 않겠다 이런 방침도 세웠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과정에서 경남기업 측의 이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용처를 확인 중이라고도 합니다. 적어도 수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명되지 않아서 여야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 요 말에 좀 눈이 갑니다. 중앙일보 2면으로 가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사람을 집중 조명했네요. 이 전면. 귀한 지면을 크게 털어가지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추도식 물세례에도 노무현 공을 평가해야 몸 낮춘 김무성. 왜? 이런 제목이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도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사흘 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발언에 대해 묻자 손사래를 쳤다고 하고요. 대신 오후에 경북 구미를 찾은 김무성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지만 관은 그만 따지고 공을 높이 평가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지방 분권이다. KTX 김천 구미역으로 오면서 봤는데 허허벌판에 도시가 만들어진 건 노 전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김무성과 노무현, 이 두 사람은 오랜 애증의 관계입니다. 김무성이 스스로 밝힌 두 사람의 인연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1988년 청문회를 앞두고 그는 통일민주당 행정실장이었고요.
김무성 대표 얘기입니다. 노무현은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 총재였고요. 3당 합당 전이죠. 50청산 청문회에 율사 출신인 노무현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김무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진영으로 갈라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대 진영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면서 둘은 틀어졌습니다. 김무성은 탄핵을 앞둔 2003년 9월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마음속으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하죠. 2012년 대선 당 선대위 의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도 앞장서 비판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그 직함을 빼고 이름으로만 읽는 거는 중앙일보의 표기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도 편의상 직함을 빼고 사람 이름으로만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아들이 추도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선거판에서 피토하듯 읽으시던 모습이라고 한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김무성이 노무현을 다르게 말하기 시작한 건 당대표가 되고서이죠. 지난 2월 14일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그는 방명록에 망국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셨습니다. 라고도 썼습니다. 이번 추도식 참석도 그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그런 김무성을 적으로 취급해서 물세를 퍼부었고 노무현의 아들은 아버지의 적임을 공인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안 했든 노무현과 화해하려는 김무성, 그런 김무성을 욕보이는 친노의 대조는 김 대표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분석을 하네요. 스스로를 낮추고 마치 2인자처럼 행동하는 김무성의 정치는 요즘 재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훈 전 새누리당 의원은 YS에게 정치를 배운 김 대표는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겨우 중반인데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청와대도 당도 망하고 정권 재창출도 물 건너간다는 게 김 대표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통합을 강조하는 김무성 대표를 말로는 대권에 관심 없다지만 실제로는 대권 행보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수군대기도 한답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만 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처럼 고정 지지층이 확고하지 않다는 건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했다고 합니다. 자, 동아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8면에서 다른 사람을 짚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입니다. 흐트러진 문재인의 희망 스크럼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희망 스크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와 최근 두 차례 단독 회동한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모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 대표는 지난 20일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부정기적으로 모여 논의하는 희망 스크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하죠. 그러나 정작 만난 이들에게는 희망 스크럼이 무엇인지 설명조차 하지 않은 셈이라고 동아일보는 보고 있네요. 박원순 시장 측은 어제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4일 회동에서 문 대표는 박 시장에게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자고만 했다고 말을 했답니다. 문재인 대표의 28 전당대회 공약인 희망 스크럼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대선 주자라고 누가 자격을 주는 것이냐면서 희망 스크럼을 구상하려면 문 대표가 공개적으로 필요성을 먼저 얘기하고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거듭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답니다. 희망 스크럼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표는 어제 희망 스크럼은 새로운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안 의원과 박 시장, 이렇게 함께 수시로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글쎄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 이런 자리에 하루 이틀 앉은 사람도 아니고요. 몰랐을까요, 정말?
그 당사자로부터 직접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 좀 다른 뉘앙스도 풍겨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서울신문 구면입니다.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내년 총선 출마도 타격, 이런 제목이고요. 동료 의원에 대한 이른바 공갈 막말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1년간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직, 지역위원장이라면 마포을 지역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직위가 중지됩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어제 3차 회의를 열어서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받은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는 당규에 따라 제명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 자격정지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은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결정하고 자격정지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 6명의 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당직 자격정지 징계는 일단 공천 배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이 내년 4월 총선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 직위를 잃는 등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요, 정 최고위원은 내년 공천심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징계 대상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6면입니다. 야당 혁신위 뜨기도 전에 공천 갈등 수면 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1년가량 남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새정치연합의 구원투수로 정식 등판하기도 전에 개파 간 기득권 지키기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남 지역구 486세대 4선 이상 중진 등 물갈이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도 전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내부적 비판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물론 한국일보의 주장이겠고요. 새정치연합은 어제 김 위원장이 호남 다선 486세대의 현역 의원 일부를 내년 총선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 이거 조선일보 보도였죠? 이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 측은 혁신위 활동에 재를 뿌리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대상자로 거론된 지역구 의원들이나 당 관계자들은 옳게 왔다라면서 하루 종일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였다고도 합니다. 당사자들은 강한 반발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호남 3선의 박지원 의원, 전남 목포가 지역구죠.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이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 공천, 현역 의원 물갈이는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획일적으로 호남 출신 486 이렇게 하면 또다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당이 분당의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 아니겠느냐라며 일부에서는 계속 분당,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실을 주지 않는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공천 혁신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데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당 안팎에서 실제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사자들의 반발을 용인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하고요. 당의 핵심 관계자는 물론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공천 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공멸할 것이다. 물갈이 공천에 즉자적으로 반발한다면 반개혁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김상곤 위원장의 부인 속에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직자들도 자제 모드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군요. 당장은
27일 오늘이죠. 최고위원회 추인을 통해 출범 예정인 혁신위의 활동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읽힌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혁신위가 공천 방식에 대해 어떤 안을 내느냐에 따라 당내 갈등은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한 한국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하는 말씀 듣고 와서 조간 브리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15년 5월 27일 수요일에 조간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게시판을 보니까 일부 보수 언론의 그 야당 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기사를 굳이 왜 소개하느냐 이런 지적, 이런 애정어린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경향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믿는 편입니다. 완전한 중립 언론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진영 언론이다 이런 말도 마냥 어딘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찍어 누르는 용어로만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합에 내재하는 일종의 경향성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공정방송을 캐치프레이즈로 삼는다고 해서 그런 경향성까지도 스스로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간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고를 때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노, 친노로 구분하는 이런 개념, 이것은 보수 진영이 좋아하는 프레이밍인 것은 확실하다고 전 봅니다. 그것은 팩트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한쪽에서 그런 것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기사가 존재를 하고 또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딘가에서 계속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중요한 거는 그런 프레이밍, 그거를 가려내는 눈이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을 테니 또 어떤 측면에서 마음 놓고 그런 걸 소개해드리는 측면도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역시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방송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지나치게 어떤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측면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널리 좀 이해 또 양해를 또 해주시고 같이 곱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적을 좀 달아봤는데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이야기를 보지 않는다고 읽지 않는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서 읽어드린다고 해서 그거에 찬동해서만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정파를 떠난 보수 진영 언론이냐 진보 개혁 진영 언론이냐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목을 좀 골랐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 6면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기사를 다시 소개할 뻔했네요. 한국일보 6면 기사는 혁신위원회,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관련 이야기였고요.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연금개혁 50% 명시하되 적정성 검증, 조율 이런 제목입니다. 여야는 어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내일입니다. 이걸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제니까요. 핵심 쟁점인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조율한 문구가 야당 추인만 남기게 돼서 사실상 이견이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가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종 타결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야 협상팀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안을 추인했습니다. 합의된 문구는 양쪽 입장을 절충한 형태입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렇게 수치를 넣되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못 박지는 않은 겁니다. 야당 추인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내일 본회의 직전에 의총을 열어서 추인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강화 논의 과정에서 세금 도둑질 등의 발언을 한 문형표 장관 해임을 대타협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죠. 이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협상 타결은 무산이 어제 일단 됐습니다. 내일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5면입니다. 황교안 기부 약속, 청문회 제1표적 이런 제목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죠. 이런 가운데 황 후보자의 재산 기부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그동안 불우학생 지원, 종교단체 기부금 납부 등으로 기부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퇴임 후 로펌에서 1년 5개월 동안 받은 보수 약 16억 원. 이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6억 원의 보수로 전관 예우 공격을 받자 기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언론의 질의가 잇따르자 청문회장에서 성실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 후보자 측은 기부 봉사활동 약속을 지켜왔다는 입장입니다. 1995년 황 후보자의 모친이 작고한 이후 1996년부터 모친이 다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교회에 어머니 이름을 딴 장학금을 기부해왔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초기에는 매년 120만 원씩 냈고 이후 150만 원, 180만 원으로 장학금 규모를 늘려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또 2012년 한 해에만 종교단체에 1,57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행적 등등을 바탕으로 이 기부 논란은 일단 대응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면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3면입니다. 아프간 한국인 선교사 피살 사건 두고 선교 공격적일 수밖에 위험 감수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특정 종교, 개신교죠. 이 종교에 대한 보수적 편향성이 심해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2012년 7월에 펴낸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군요. 자,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또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예, 제가 일요일 발음이 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일지 모르지만 보통의 국민들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사고여서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총리로서는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공안사항과 종교 문제가 부딪힐 때는 또 공안사항을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답니다. 황 후보자가요. 종교시설로 숨어든 공안사범을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입니다. 1982년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일으킨 미문화원 방화 사건 당시 신부들이 학생들을 천주교 시설에 숨겨줬다가 범인 은닉죄로 기소된 데 대해서 황 후보자는 자신의 책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숨거나 도망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개신교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아니라 천주교 사제님들이라서 그런 건 혹시 아닐까? 예,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자, 서울신문 12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류의 두뇌 발달이 알츠하이머 불렀다. 이런 제목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보다도 치매를 더 걱정하고 있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치매를 유발하는 이 알츠하이머병이요, 인류 지능 발달의 대가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중국 과학원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원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은 인류의 지능 발달과 함께 진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걸린다고 하죠. 이 사람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침팬지조차 알츠하이머를 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여기에 착안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능이 진화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계 조상을 가진 현대인 90명의 게놈을 분석했답니다. 현대인의 DNA를 분석하면 진화에 의한 뇌 구조의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연구진은 5만에서 20만 년 전 뇌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와 인류를 똑똑하게 만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6개의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들은 알츠하이머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겹친다. 이런 것도 알아냈다고 하고요. 뇌의 성장은 뇌신경의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뉴런의 연결망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와 처리할 정보도 늘어나 뇌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연구를 총괄했다는 쿤탕 박사는 지능 향상에 따른 과부하로 뇌가 시달리게 되면서 언어 능력, 기억력 같은 각종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예. 뇌가 발달해서 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뇌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좀 힘들어지니까 이런 치매로 이어지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게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대체로 요약이 되네요. 그렇죠? 자, 국민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2명 추가 발생, 격리 조치 허술 우려, 이런 제목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질병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2명 더 발생했습니다. 2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 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요. 자가 격리 중이던 감염 의심자 2명을 국가 지정 격리 병상으로 옮겼으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일종의 의증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들 중 한 사람은 이 A씨,
첫 환자인 68살 A씨가 지난 12, 14, 15일 외래로 방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접수와 체열, 주사 등을 담당했던 간호사입니다. 예, 그는 22일부터 자택에 격리가 됐는데 26일에 고열 증세와 근육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어제죠.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A씨가 지난 17일 외래로 방문한 다른 병원, 의원급 병원의 의사라고 합니다. A씨와 증세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청진도 했다고 하고요. 예, 엊그제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세 번째 환자의 40대 중반 딸 D씨를 네 번째 국내 메르스 환자로 확인한 바 있죠. 보건당국은 이 D씨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A씨와 함께 병실을 쓰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감염 의심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보건당국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진, 가족에 대한 자가격리 방식에 구멍이 생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확진 환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다들 그러실 테고요. 자, 오늘 조간 브리핑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5월 2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